신랑 신부님, 지금 입장하셔야 합니다. 입장은 무슨 입장이요?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소? 아, 죄송합니다만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하객들이 다 대기하고 계십니다.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하객들 지금 다 왔는데 갑자기 어떻게 취소시켜요? 막말로 정말 오빠가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도 없고 그저 비슷한 얼굴이라는 것뿐인데 그거 하나로 제 결혼식을 망치는 건 저도 허락 못해요. 내가 그 남자의 얼굴을 잊었을 것 같아? 엄마, 만약 그 사람이 아니면요? 그게 진짜 오해라면요? 사회자와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김 씨의 선언에 어리둥절해했고 신랑과 신부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 얼굴로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온 신부 하객 중 한 사람을 본 순간 몇 년 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한적한 시골길, 어두운 밤길을 달리던 김 씨와 남편은 고요한 차 안에서 나직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은퇴하면 좀 쉬어야지. 건강도 챙기고. 그래. 여태까지 못했던 여행도 좀 다니고 운동도 시작해야지. 그때 멀리서 빠르게 달려오는 오토바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야? 남편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남편은 급히 핸들을 돌렸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차는 전봇대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가 멈췄고 김 씨는 충격으로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 차의 엔진이 꺼진 후 정막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눈을 뜨며 고통에 찬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괜찮아?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편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오토바이에서 내린 남자가 헬멧도 없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어두운 속에서도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남자는 남편의 무거운 몸을 쳐다보며 다시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구급차 좀 불러줘요. 김 씨는 간신히 손을 뻗으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에 잡히면 제 인생은 끝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 제발 구급차 좀. 김 씨는 절박하게 말했지만 남자는 점점 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다 남자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쩌지?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남자는 남편의 상태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저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차가 멈추기 전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급히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밤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김 씨는 멀어져가는 오토바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안 돼, 가지마, 도와줘. 그러나 그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 얼굴,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인 남자의 얼굴은 김 씨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눈앞에서 남편을 잃은 충격 속에서도 그녀는 그 남자의 표정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남자는 빠르게 뛰어가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시동을 걸고 밤길을 향해 사라졌습니다. 이후 김 씨는 심각한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남편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뺑소니범은 결국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병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낯선 흰 천장이 보였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욱신거리는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사고 당시의 장면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쓰러져 있던 모습, 도망가는 가해자의 헐떡이던 숨소리, 그리고 그가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중얼거리던 죄송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가해자의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오토바이의 색상이나 번호판 같은 것이라도. 김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다.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뒷자리 두 글자가 아마 80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해자의 얼굴도 기억나요. 헬멧도 안 쓰고 있었어요. 얼굴이 또렷했거든요.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듣고 기록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장 주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외진 지역이라 번호판 두 글자만으로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단서가 있으실까요? 현장에 이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 남자가 차를 둘러보며 뭔가를 만졌을 때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경찰은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것은 가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금 팔찌였습니다. 팔찌에는 작게 영어로 새겨진 MS 이니셜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소유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과 뺑소니범에 대한 분노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 팔찌를 소중히 보관하며 언젠가 직접 마주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물건은 김 씨에게 있어 그날의 기억과 남편에 대한 마지막 연결고리였으며 범인을 찾아내기 위한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진 김 씨에게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항상 밝고 활기찼던 아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고 이후 준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김 씨는 준혁을 데리고 병원과 심리상담소를 찾아다녔지만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이 큽니다. 시간이 지나야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김 씨께서 꾸준히 곁을 지켜주시고 안정감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김 씨는 준혁의 방문 앞에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네가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엄마는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준혁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김 씨는 평소보다 말이 많지 않았고 조용히 꽃을 놓고 묵념을 올렸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묘비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묘비 앞에 앉아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혁아, 엄마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있기에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어.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는 너만 괜찮다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순간 준혁이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김 씨는 깜짝 놀랐지만 곧 준혁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준혁아. 엄마도 그래. 우리 같이 아빠를 그리워하자.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그날 이후 준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김 씨와 대화를 나누었고 김 씨가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가끔씩 웃음도 보였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건물 상가 청소일은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술집 화장실은 발 디딜 틈 없이 엉망이 되곤 했습니다. 담배꽁초, 깨진 유리 조각, 심지어 구토 흔적까지. 그러나 김 씨는 고무장갑을 끼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준혁이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겠지. 김 씨는 매일 스스로를 다독이며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노력 덕분에 아들은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했습니다.
아들이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는 날 김 씨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야 내가 제대로 엄마 노릇을 한 것 같네. 엄마, 잠깐만요. 이거 드릴 게 있어요. 김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예쁜 포장지가 씌워진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김 씨는 꽃다발을 받아들고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웬 꽃이냐, 준혁아. 나한테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그러나 손끝으로 꽃을 쓸어보던 김 씨의 눈에는 이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더 많이 챙길게요. 얘가 무슨 내가 뭐 대단한 걸 했다고. 너만 잘 되면 그게 내 보람이지. 김 씨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지만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김 씨를 한 번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 아들. 조심히 다녀오렴. 현관문이 닫히고 아들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출근길로 나섰습니다. 김 씨는 꽃다발을 들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물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꽃다발을 안고 김 씨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사진 옆에 꽃을 조심스레 놓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 잘 컸죠? 당신이 없어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하지만 이 아이가 제일 큰 위로네요. 이젠 저도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시내 작은 카페. 김 씨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지는 공간에서 김 씨는 메뉴판을 들고 아들 준혁과 그의 예비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엄마, 여기요. 멀리서 밝게 손을 흔드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이와 그의 손을 꼭 잡은 여성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여자는 깔끔한 셔츠와 단정한 치마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쪽은 민지예요. 제 여자친구고 곧 결혼할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지라고 합니다. 김 씨는 민지를 한번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앉아라. 준혁이가 너 얘기 많이 하더라. 만나서 반가워.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민지가 먼저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어머님은 뭘 드실까요? 난 따뜻한 커피면 돼. 제가 주문할게요.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향하자 준혁이 김 씨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때요, 엄마? 민지 괜찮죠? 글쎄, 일단 얘기 좀 나눠봐야 알겠지. 잠시 후 민지가 음료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따뜻한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고맙네. 민지 양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시고?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지금은 퇴직하셔서 소일거리 하시고요. 어머니는 집에서 주부로 계세요. 두 분 다 준혁이를 정말 좋아하세요. 민지가 성실하게 답하자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나중에 정식으로 자리 한번 만들어 보자.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민지는 준혁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김 씨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준혁이가 정말 효자세요. 저한테도 항상 어머님 얘기 많이 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요. 우리 아들이 그랬어. 요 녀석이 엄마 앞에서는 그런 말 한마디 안 하더니 우리 준혁이는 외동이라 외로운데 너는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니? 아, 그게 오빠가 한 명 있는데 별로 친하진 않아서요. 성격도 잘 안 맞고 어릴 때부터 많이 싸워서 연락도 잘하네요. 지금은 해외에 있는데 결혼식 때도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빠가 해외에 있다니 부모님께서도 좀 서운하시겠네. 그래도 결혼식인데 오빠가 오면 좋을 텐데. 그렇죠. 하지만 워낙 바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형제 사이도 다들 사정이 있긴 하지. 준혁이는 형제 없이 컸다 보니 늘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더 준혁이를 잘 챙기고 싶어요. 민지가 말을 끝맺으며 밝게 웃었지만 김 씨는 묘하게 느껴지는 민지의 태도에 마음 한쪽이 찝찝했습니다. 오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표정이 굳어졌을까? 그냥 단순히 안 친해서 그런 건가? 민지가 차잔을 들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준혁이가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혼자서 준혁이 키우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지 뭐. 그래도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혼자서 아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상상도 못해요. 그땐 내가 젊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 하지만 준혁이 아빠가 떠나고 나선 정말 막막했어. 준혁이 아버님은 갑작스러운 사고셨다고 들었어요. 준혁이가 자세히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그날은 내가 정말 2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날이야.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었고 나도 많이 다쳤거든. 그랬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준혁이가 있어서 살았지.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도 어찌 됐을지 몰라. 민지야, 너도 살아보면 알 거다. 부모라는 건 자식 때문에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준혁이를 잘 챙겨줘야 한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준혁이 곁에서 든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렇게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며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결혼식 전날 밤 김 씨는 거실 한쪽에 자리 잡은 남편의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가 벌써 이렇게 커서 내일이면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된다고. 내가 잘 키웠지? 김 씨는 말을 하다 울컥해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당신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 혼자 뒷바라지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이 항상 곁에서 지켜줬다고 믿기 때문이야. 눈물이 볼을 따라 흘러내렸지만 김 씨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진을 향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우리 아들 멋지게 보내자고요. 김 씨는 한참을 그렇게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김 씨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 예식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머리를 매만지고 아끼던 한복을 꺼내 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한 김 씨는 미리 준비된 신부 대기실에 들러 예비 며느리 민지와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정갈한 드레스 자태가 눈부셨습니다. 어머님, 한복 정말 잘 어울리세요. 너도 정말 화사하구나. 오늘의 주인공인데 긴장하지 말고 준혁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신부 대기실에서 나온 김 씨는 하객들을 맞이하며 결혼식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하며 예식장은 점차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김 씨를 찾아와 축하의 말을 건넸고 김 씨는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드님 정말 잘 키우셨네요. 신랑 얼굴에서 빛이 나.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식사도 다 하고 가.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의 얼굴이 김 씨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은 익숙한 듯 생소하면서도 가슴 깊숙이 박혀있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그것은 바로 몇 년 전 남편과 함께했던 그 끔찍한 날의 마지막 장면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김 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는 김 씨 앞에서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신부 친오빠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희 동생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김 씨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기억이 살아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던 그 순간 도망치며 남긴 그 남자의 마지막 말투와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점점 희미해지며 남자의 얼굴에만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말투와 억양이 그대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식은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어디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김 씨는 숨이 가빠오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신히 의자에 손을 짚고 몸을 붙들어 섰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듯 가까이 오자 김 씨는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쉴게요. 김 씨는 그를 뿌리치듯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대기실로 걸어갔습니다. 대기실 문을 닫고 들어가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고 목을 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얼굴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본 얼굴일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김 씨는 신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있던 하객들과 스태프들에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 나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기실 안에는 이제 예비 며느리 민지와 아들 준혁 그리고 김 씨만 남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김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두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왜 갑자기? 김 씨는 흔들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손을 들어 두 사람의 말을 막았습니다. 장난이 아니야. 이 결혼은 여기서 끝이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김 씨는 잠시 침묵하다 눈빛에 서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민지야, 내 오빠가 내 남편을 죽였어.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그날 뺑소니범이 네 오빠라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 오빠 얼굴 그날 밤 그 사람이 맞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오해? 내 오빠가 오늘 하객으로 와서 내 앞에 서기 전까지 나는 그 얼굴을 잊은 적이 없어. 너도 알겠지만 그 얼굴은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이야. 민지는 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혁은 그제서야 충격에 입을 열지 못하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설마 정말 그럴 리가.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든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맞으라고?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제 결혼식이잖아요. 저희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김 씨를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너무 갑작스럽잖아? 그 얼굴을 그렇게 똑똑히 기억한다고 해도 정말 오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놈이 확실하다고? 분명히 그놈이 맞다니까. 김 씨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한편 예비 며느리 민지는 울먹이며 눈물을 참으려 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이제 식장 입장하기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하객들 지금 다 왔는데 갑자기 어떻게 취소시켜요? 막말로 정말 오빠가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도 없고 그저 비슷한 얼굴이라는 것뿐인데 그거 하나로 제 결혼식을 망치는 건 저도 허락 못해요. 민지의 말은 간절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동공은 이미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결혼을 깨지 말아주세요. 오빠가 잘못했다면 제가 대신 사죄할게요. 제발. 엄마, 증거는 있어요.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 기억이 틀렸으면 어쩌려고요? 결혼식이 얼마나 큰 행사인지 모르세요? 내 아버지가 죽어가며 내 손을 붙잡고 있던 그 순간에 내가 그 남자의 얼굴을 잊었을 것 같아? 엄마, 만약 그 사람이 아니면요? 그게 진짜 오해라면요?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말할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를 죽인 남자가 신부의 오빠로 나타나서 결혼을 취소했다 이렇게요. 엄마,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김 씨는 대기실에서 금 팔찌를 꺼내들며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놈이 떠난 뒤 현장에 떨어져 있던 이 팔찌 이니셜이 MS였어. 곁에 있던 아들이 김 씨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김 씨는 금팔찌를 아들에게 건네며 말합니다. 이게 그날 남편을 치고 달아난 놈이 남긴 물건이야. 여기 봐. 이니셜이 새겨져 있잖아. 영어로 M, S 라고 적혀 있어. 아들은 금팔찌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지야, 혹시 형님 성함이 민수 아니야?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움찔합니다. 김 씨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단호하게 묻습니다. 역시 그놈 이름이 민수였구나. 그렇지? 내 오빠 맞아? 그게 오빠 이름이 민수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건 우연일지도 몰라요. 민지야, 너 오빠랑 연락 잘 안 한다면서. 그런데 혹시 형님이 그날 사고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한 적 없어? 그런 적 없어요.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준혁 씨, 제발 어머님 좀 설득해줘요. 우리 결혼식이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멍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금팔찌를 내려다볼 뿐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 신부님, 지금 입장하셔야 합니다. 김 씨는 금팔찌를 꼭 쥔 채 이를 악물고 관리인을 향해 말합니다. 입장은 무슨 입장이요?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소. 관리인은 당황한 듯 대답합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하객들이 다 대기하고 계십니다. 관리인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님, 혹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금 시간을 더 드릴까요? 아니요. 결혼식 자체를 취소하겠소. 여기 하객들에게 전해주시오. 관리인은 어색한 표정으로 문을 닫으며 물러나고 대기실 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사회자가 초조한 얼굴로 결혼식장에 서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귀한 귀빈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날을 위해 먼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송스럽게도 오늘 신랑 신부의 결혼식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폭탄이 터진 듯 웅성웅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뭐라고요? 결혼식을 취소한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신랑 신부가 어디 갔다는 거야? 하객들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속삭임과 놀란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신부의 김 씨, 사돈댁 어른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 결혼식이 취소라니. 그녀는 허둥지둥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민지 어디 있어? 대체 무슨 일이냐고. 사돈댁 아버지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난감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갑자기 결혼식을 취소하다니 신랑 측에 문제 생긴 거 아냐? 하객들은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도망이라도 간 건가? 아니, 결혼식 취소라는 말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어? 무슨 사정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결혼식을 취소한다고? 그러게, 식권도 받았는데 이걸 어쩌라고? 밥은 먹고 가나? 사회자는 하객들의 웅성거림과 사돈댁의 분노 어린 질문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재차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지금 신랑과 신부 가족 사이에 긴급한 문제가 생겨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가족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부는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일부는 대기실이나 가족에게 직접 상황을 물으러 가려고 서성거렸습니다. 결혼식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순간 김 씨가 굳은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금 팔찌가 꽉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엄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무시한 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하객들 사이를 뚫고 곧장 신부의 오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 씨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금 팔찌를 손에 들고 그의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지? 내가 떨어뜨리고 도망갔던 금팔찌.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러더니 김 씨는 팔을 올려 그대로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과를 해야지. 벌을 받아야지. 왜 이렇게 뻔뻔스럽게 잘 살고 있어? 결혼식장은 충격적인 소리와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네가 그때 제때 신고만 했었어도 우리 남편은 살 수 있었어. 남자는 뺨을 맞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감췄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주변의 시선에 당황한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경찰이 못 잡았다고 평생 발 뻗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운이 억세게 좋다고 생각했지. 웃기지 마.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상 넌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그의 눈은 이미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는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대체 무슨 근거로 저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는 겁니까? 근거가 없다고. 내가 그날 내 얼굴을 똑똑히 봤어.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잘못 보셨겠죠? 증거를 대보세요. 이게 내 거잖아. 그게 왜 제 건데요? 저 팔찌 시중에서도 흔한 디자인이잖아요. 지금 와서 발뺌한다고 다 잊혀질 줄 알아.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신부 오빠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도는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저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하지만 김 씨는 그들에게 단호히 외쳤습니다. 당신 아들이 내 남편을 죽였습니다. 뺑소니 범이에요. 그러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금팔찌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도는 팔찌를 주워들고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사돈의 기억 속의 금팔찌는 오래전 그의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팔찌 안쪽에 새겨진 MS 이니셜이 눈에 들어오자 그는 속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사돈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며 눈을 돌려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돈은 모든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설마 이게 정말 우리 민수가 한 짓이란 말인가? 그 사고의 범인이 우리 아들이라고. 그는 자연스럽게 팔찌를 자신의 가방에 넣으며 김 씨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이 팔찌가 뭘 증명한다는 겁니까? 이런 걸로 저희 아들을 범인으로 몰다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결혼식장은 마치 폭풍이 휘몰아친 듯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하객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결혼식장의 난리통 속에서 금 팔찌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아, 팔찌가 없어졌어. 누군가 가져간 거야. 그거 정말 중요한 물건이야. 경찰에 신고해야 돼. 아들은 김 씨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여기 예식장입니다. 귀중품 하나가 사라졌어요. 꼭 찾아야 하는 물건입니다. 예식장이 난리가 났으니 빨리 와주세요. 잠시 후 경찰이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며 하객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기서 금팔찌를 잃어버리셨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 씨는 금팔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던 사고와 관련된 증거예요. 꼭 찾아야 합니다. 경찰은 하객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모든 가방과 소지품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사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가방 안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협조해 주시면 일이 빨리 끝날 겁니다. 사돈은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가방을 왜 봅니까?
제가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죠? 경찰이 침착하게 설득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일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예식장에는 CCTV도 있으니 확인을 거부하시면 더 복잡해질 겁니다. 영장도 없이 제 가방을 보겠다고요.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증거 인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팔찌가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협조하지 않으시는 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몰리자 사도는 점점 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열었고 그 안에서 금팔찌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여기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네요. 장모님, 왜 이걸 감추셨습니까? 이건 증거물이에요. 왜 가방에 넣으신 겁니까? 결국 경찰은 팔찌와 관련된 진술을 받기 위해 김 씨, 아들 그리고 그 남자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결혼식장은 이미 혼란 속에서 엉망이 되었고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결혼식이 취소된 이유를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은 팔찌를 유심히 살펴보며 무게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아직 체포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확신하고 계시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경찰관은 팔찌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이 팔찌에 남아있는 DNA를 분석하는 겁니다. 오래된 물건이라도 가해자의 유전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절에는 과학수사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유전자 분석 기술이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 팔찌에서 채취한 DNA가 그 남자와 일치하면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팔찌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이걸 간직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 팔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팔찌의 DNA 검사를 요청하겠다고 하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DNA 검사요? 그게 꼭 필요합니까? 저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경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무고하다면 DNA 검사 결과가 당신을 증명해 줄 겁니다. 반대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당신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옆방에서 이야기를 들은 신부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오빠, 정말 그때 그 사고랑 관련 있는 거야? 대답 좀 해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야, 그건 정말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신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어? 왜 그날 그렇게 도망쳤냐고. 너 때문에 내 결혼, 아니 내 인생 어떡할 거야? 아들도 김 씨를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끝까지 싸워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밝혀야 해요. 경찰은 DNA 분석을 의뢰하며 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렸습니다. 결혼식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DNA 분석 결과 금팔찌에서 채취된 유전자가 뺑소니범으로 지목된 신부 오빠와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체포를 위해 그의 주소지를 찾았을 때 그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보냈지만 해외 도피한 피의자를 잡는 일은 쉽지 않을 거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와 아들은 집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그놈이 외국으로 도망쳤대요. 이제 한국에 다시 못 들어올 거라네요. 김 씨는 묵묵히 아들의 말을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놈은 도망자가 됐네. 평생 숨어 살며 누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하며 살아가겠지. 엄마, 이걸로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당했던 그날의 억울함이 이 정도로 풀리실까요? 그놈이 아무리 고통받으며 살아간다고 해도 내 아버지한테는 그 어떤 것도 돌려줄 수 없겠지. 그래도 적어도 내가 그놈의 정체를 밝혀냈잖아.
그게 내 마지막 싸움이었어. 엄마,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아버지도 엄마가 이렇게 끝까지 싸운 걸 보시고 이제는 편히 쉬실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놈이 어떤 처벌을 받든 내가 싸웠다는 사실만으로도 후회는 없단다. 그 순간 김 씨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에는 억울함과 슬픔만이 아닌 긴 싸움 끝에 찾아온 해방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김 씨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아버지 대신 저희가 엄마 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드릴게요. 그 사람 생각은 이젠 잊고 우리만 바라보세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삶은 내가 잘 살아야지 그 이모까지. 그리고 내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잘 지켜봐줘. 준혁이와 나 잘 살아볼게. 삶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상처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김 씨는 오랜 세월 자신의 고통을 가슴에 묻어두었지만 결국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드러난다는 말처럼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삶을 마주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